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들에 해답을 드리는 약사 톡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교감신경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네, 제가 환자분들 상담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있으면 또 다른 신경, 부교감신경도 있잖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목적은 살아남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몸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살아남으려면 이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사냥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다 이렇게 직접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고 결국에는 이 동물, 이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또 잡혀먹힐 수가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뭐 그런 호랑이가 날 잡아먹고 늑대가 나를 해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살아남는다. 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고, 근데 인간은 잠을 안 자면 또 충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다시 우리 몸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부교감신경이 주관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 것인가 쉴 것인가, 산다는 거는 교감신경, 쉬는 거는 부교감신경. 근데 현대인들이 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불균형이 오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시소 보세요, 시소.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이 내려가잖아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부교감신경이 쭉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시소처럼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교감신경이 얇아지는 거죠. 신경을 이런 전선으로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신경세포. 왜? 신경세포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건물에 뭐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전선도 있잖아요. 상수도는 혈관, 하수도는 림프관, 전선은 신경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문제는 이렇게 팔다리 이런 근육 있죠. 이 팔다리 움직이는 이 근육은 내 맘대로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골격근은 내 맘대로 되는데, 교감, 부교감 신경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뇌 맘대로 된다는 게 문제예요. 뇌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왜 자율신경이냐? 내 맘대로 돼서가 자율신경이 아니라 뇌 맘대로 돼서 자율신경인데, 이 뇌는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대로 돼요. 내가 어떤 에너지, 내가 불안한 에너지냐, 내가 평화로운 에너지냐, 이 에너지를 뇌세포가 감지를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라고 그냥 말할게요. 사실 모든 감정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이런 감정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 부정적 감정을 우리 뇌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뇌의 센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큰일 났나 보다 라고 느끼고 뇌세포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롭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부교감신경을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너무 그런데 교감신경이 다운돼 있어도 안 되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으면 아시죠?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아서 서울까지 이송을 할 때 그 물고기들만 있으면 서울로 가는 동안 다 죽어버린대요. 천적 물고기 한 마리를 딱 넣어놨을 때 물고기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서울에 갔어도 싱싱하다고 하는 것처럼 적당한 스트레스와 자극이 있어야 우리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은 문제지만 또 교감신경이 너무 불이 안 켜져도 문제예요. 부교감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활동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내 몸의 에너지를 뇌가 판단을 하고 뇌가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조율을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게 그게 무척 힘든 일이죠. 내 맘대로 안 돼요, 자율신경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뇌 맘대로만 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서 생긴 질환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척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약사로 30년 동안 상담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물질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약사는 화학 공부를 많이 해요. 화학, 물질 공부를 많이 하고 약도 다 화학 물질이잖아요. 30년을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약만 먹어서 몸이 낫는 게 절대 아니구나. 내 마음 에너지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왜? 내 마음 에너지를 풀어줘야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고요. 생각보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차라리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명을 받으면 차라리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혈액 검사로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가짜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바로 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저는 어떤 상담을 하냐면 물질 상담, 어떤 건강식품이라든가 좋은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전문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요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를 더 많이 환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어떤 약보다도 내 마음 에너지를 풀어줬을 때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치유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이 몸을 물질로만 보지 마시고 내 안의 에너지, 내면의 에너지를 좀 잘 살피셔서 이 마음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삶의 질이 상승되고 이유 없는 몸의 신호들에서, 이유를 잘 찾지 못했던 몸의 신호들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이 무엇인지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생존하기 위한 신경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 고민이 없어요. 자식들도 다 제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도 돼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거죠? 네. 이 교감신경 항진이라는 게요. 아,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자율신경이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나 교감신경절, 신경은 물질이에요. 고무줄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 너무 먹고 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면은요, 교감신경이 쭉 늘어나 있어요. 교감신경이 쭉 늘어나 있다.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겼다. 자, 오래된 고무줄 어때요? 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에 내가 너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놨으면 교감신경이 무척 예민해져 있어서 지금 몸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늘어진 고무줄을 탄력 있게 바꿀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을요, 자동차로 표현하면요, 자동차를 너무 돌보지 않고 계속 달려도 자동차가 낡잖아요. 빨리 그 수명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를 안 타고 한 달간 방치해도 시동이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감신경,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요, 너무 항진되어 있어도 예민해져가지고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지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신경세포가 세포 자극을 안 해가지고 또 림프순환도 안 되고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아도 과거에 내가 돌보지 못한 내 신경세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네요. 잠이 안 와요. 이것도 교감신경 흥분인가요? 네. 이것도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기인을 한 거죠. 잠이 안 온다는 것은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혈액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혈액 소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호르몬 소비도 많아져요.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부신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장 위에 붙었다 해서 부신인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채우지 않고 쓰기만 하면 결국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열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열받는다, 코티솔이 많이 나왔다, 몸이 뜨겁다. 몸이 뜨거워진 상태, 이 전선이라고, 신경세포가 전선이라고 했는데, 신경세포가 뜨거워지면 과열됐다고 하잖아요. 과열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티솔이 과항진되어 있는 경우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잠이 들기가 힘든 겁니다. 잠이 들기가 힘들어요. 입면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씩씩거리면서 잠을 못 자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면도 힘들지만 숙면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자다가 깬단 말이에요. 자다가. 근데 깊이 잠들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코티솔은 우리 몸을 좀 뜨겁게 하는 거고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좀 약간 식혀줘요. 차갑게 해줘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듯이 낮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따뜻하게 우리의 혈액순환을 해준다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뜨거워진 열을 식혀줘야 우리가 잘 수가 있고요. 코티솔도 적당히 나와줘야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코티솔이 너무 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코티솔이 너무 바닥이면, 코티솔이 생존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잘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잘 때, 지금이야 우리가 안전한 집에서 자지만 옛날에는 막 동굴에서 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조상님 시절에. 그래서 밤에도 적당한 코티솔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낮에 스트레스 받아서 코티솔을 다 쥐어 짜버리면 밤에 코티솔이 완전히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낮에는 코티솔이 과하니까 잠이 안 들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코티솔이 이번에는 너무 저하가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낮에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또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없애는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염증을 잘 못 없애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야간뇨에 시달리게 돼요. 이 소변을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건지 잠을 못 자서 소변이 많아지는 건지 알 수 없죠. 이게 서로 엮여 있으니까. 근데 야간뇨는 확실히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야간에는요, 우리 몸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꽉 이렇게 안 나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코티솔을 너무 쥐어짜다 보니까 이런 호르몬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뇨 호르몬 부족하죠. 멜라토닌 부족하죠. 그리고 몸속에 염증이 과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또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밤에 소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뇨가 있다 이 말은요. 즉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고 내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많구나.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염증 청소는 밤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물 많이 써요? 안 써요? 빨래할 때 물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시죠?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밤에 이 염증 물질을 청소하느라고 물이 많이 쓰여져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세로토닌 적어지고 멜라토닌 적어지고 코티솔도 적어지고 막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게 되죠. 근데 코티솔이 왜 많이 나와요? 바로 교감신경이 과항진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야 돼요. 교감신경 근데 어떤 신호를 받아요? 내 마음의 신호를 받는다고요. 내 마음의 신호, 내 생각의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그러는데 사실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겠죠. 이제 잠을 자야겠어라는 내 생각대로 잠을 드는 게 아니라요. 내 에너지 상태대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러면 이 마음의 신호를 뇌가 듣고 이 뇌가 코티솔을 내보내고 코티솔이 나를 뜨겁게 하고 잠들기 어렵고 또 코티솔이 고갈되면 숙면을 못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요. 무조건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든가 수면제 처방을 좀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잠 자체를 문제화 삼아서 잠만 자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잠은 질병이라기보다 신호예요. 잠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뭉쳐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풀어달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시고 몸 관리, 마음 관리를 하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잠이라는 게요. 내가 안 자고 싶다고 해서 안 잘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눈꺼풀.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안 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잠이 오면은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잠이 오고 내 생각대로 잠이 안 오고 이럴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잠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약사님,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만 하면 체해요. 물도 체해요. 죽도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하면 왜 먹을 수가 없냐? 자, 불안하다는 거는 생존에 불이 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예요. 불안이 왜 와요?
살지 죽을지 몰라서 오는 게 불안이잖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혈액이 다 뇌로 가버려요. 뇌로 가버리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죽 겨우 먹고 조금 먹고 이만큼 만든 혈액이 뇌로 다 가버리면 위장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위장으로 갈 게. 위도 혈액을 먹고 사는데 실제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위는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쪼무락쪼무락 움직이는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쪼무락쪼무락 움직이는데 뇌에서 교감신경 항진으로 혈액을 다 써버렸으니까 위로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딱 멈춰버려요. 그냥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 쓰는 것처럼 딱 멈춰버리니까 위는 믹서기거든요.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윙윙윙 가는 믹서기처럼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확확확 갈아줘야 되는데 멈췄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좋은 영양제 질문 엄청 많이 하거든요. 위장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먹기만 하면 살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불안을 다스리세요. 위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위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불안이 위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드려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라시거든요. 내가 위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위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이 그래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위는 겁을 먹은 강아지처럼 그냥 가만히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입을 꽉 담은 조개 껍데기처럼. 아니면 피지 않은 꽃 봉오리처럼 이렇게 꽉 움츠려들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 내가 나를 돌보는 엄마처럼 얘기를 해주라고 해요.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늘 불안한 신호를 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볼 테니 소화시켜줄 수 있겠냐 하고 위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음식을 먹거든요. 자, 불안하면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 미안해, 고마워, 한번 죽을 한번 먹어볼 텐데 흡수를 해줄 수 있겠니? 조심조심 먹어볼게. 이렇게 하는 내 메시지를 들은 위장이 움직일까요? 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덜덜덜덜 떨면서 먹는 위가 움직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어야 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못 먹을까? 위가 너무 밉다. 위를 막 미워해요. 불안도 불안이지만 자신의 몸을 엄청 학대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비루할까? 나는 저 사람들은 내 나이에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밥도 못 먹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불안에 떨면서는 절대 소화가 안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려요. 몸을 사랑해라. 몸에게 사과하고 몸에 고마워하고 이 불안을 풀어줘라. 이러면 드시기 시작해요. 정말 못 드셨던 분들이 다시 식사를 하시고 다시 걸으시고 다시 운동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치유의 기적인 거예요. 이 핵심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이 교감신경은 자신의 불안을 풀어줘야 돼요. 이 불안에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엄마가 되어서 자신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살아요. 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산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어떤 신호예요? 제가 저번 두통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두통에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혈관 수축성 두통도 있고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도 있고 또 이렇게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군발성 두통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이분은 혈액 부족성 두통, 근육 긴장성 두통 둘 다 합쳐서 교감신경 흥분성 두통인 거죠. 너무나 이 생존의 두려움, 이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뇌에서 혈액을 많이 쓰고 혈액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긴장성 두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통제를 먹으면 이 진통이 해소가 되는데 진통제가 결국 뭐예요? 해열 진통이란 말이지. 해열 진통. 열을 꺼요. 모든 진통제는 열을 꺼요. 즉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열이 나고 열이 뭉치면 염증이 되잖아요. 진통제는 소염 진통제든지 해열 진통제든지 결국에 열을 끈다는 거예요. 열을 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교감신경을 가라앉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통제로 계속 열을 꺼주면 진통제로 교감신경을 자꾸 가라앉히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진통제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상관없지만 해열 진통제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고 소염 진통제는 신장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위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사시면 질병이 더 가속화되니까 진통제는 어쩌다 한 번씩만 드시고 교감신경을 가라앉히셔야 되죠. 혈액을 채우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요렇게 근본적으로 또 좋은 음식을 드셔서 혈액에 그 양질의 혈액을 몸속에 공급을 해주고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뇌로 몰려있던 혈액이 골격근으로 이렇게 뇌 밑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게 해주고 또 이완도 시켜주고 마음을 풀어줘서 긴장을 좀 풀어주고 하면서 진통제를 줄여나가셔야죠. 약사님,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제가 받은 약들을 보니까 세로토닌 효능제도 있고 뭐 노르에피네프린 효능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울증인데 이런 약을 왜 먹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진짜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다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만드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배추가 있어야 김치가 만들어지듯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도파민의 노예, 뭐 도파민 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언제 나와요? 도파민이 우리가 뭔가에 몰입할 때 나와요. 중독하고 몰입 한 끗 차이인데요. 중독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만 몰입은 우리를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좋은 도파민이 나오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현대인들의 핵심 숙제죠. 근데 이 도파민이 있어야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러면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몸속에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치를 많이 만들면 배추가 줄어들듯이. 근데 도파민의 영역이 또 있거든. 도파민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화내는 데 쓰고 두려워하는 데 쓰고 억울해하는 데 쓰고 다 써버리면 뭔가 성취할 수 있는 도파민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킨슨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그 감정 상태 자체가 화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화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화병이라고 안 하고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ADHD 이렇게 진단도 받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바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에너지를 풀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질환이 몇 개예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파킨슨. 현대인들 파킨슨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도 진짜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파민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ADHD 아이들도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파민 관리는 바로 마음 관리라는 거죠. 마음의 분노나 두려움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억울함이나 뭐 수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 주셔야 이런 질병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데 도파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로토닌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세로토닌 효능제도 처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관계도 잘 아셔야 돼요. 이 도파민이 너무 계속 나오게 되면 도파민 고갈로 이루어지니까 도파민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모든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지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없어서도 안 되는데 도파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 어떤 호르몬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대하고 소통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세로토닌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고 도파민이 많으면 뭐 몰입을 한다든가 성취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로토닌이 브레이크를 걸질 않으면 24시간 또는 48시간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나 세로토닌이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도파민을 딱 멈추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세로토닌이 식욕 억제제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식탐이 너무 또 많아지고 세로토닌이 적당히 있으면 우리가 배고픔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식욕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적절한 균형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는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적당히 과식은 안 하죠. 과식 안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고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성취를 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고 건강한 사람은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노는 거예요. 이게 일할 때는 도파민이 충분히 나오고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는 세로토닌이 적당히 나와줘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버리면 이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식탐이 생긴다거나 파킨슨이 온다거나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치매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이 바로 그 위에 교감신경이 있다. 이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막아야 된다. 교감신경의 과항진은 내 마음의 신호를 받는다. 내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혈당이 춤을 춰요. 먹는 게 없는데도 혈당 수치가 300을 넘어요. 아니 먹어야서 당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굶었는데도 혈당이 왜 높아질까요? 바로 몸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몸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뇌는 포도당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뼈를 녹이고 근육을 녹이고 결합조직을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는다고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안정이 돼야 돼요.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코티솔이 나오고 이 코티솔이 혈당을 올리니까 이 혈당 관리하고도 교감신경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화장실 가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대로 나와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먹기만 하면 체하신다는 분들도 많지만 먹기만 하면 그대로 나오신다는 분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장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장이 충분히 혈액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세포는 공평하게 혈액을 원료로 일을 하는데 신경 쓰느라고 뇌로 혈액이 다 가버리고 운동하느라고 혈액이 다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일 잔소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죽 먹는데 10,000보씩 걷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잘 못 먹으면 혈액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 혈액을 운동하는데 다 써버리면 소화시킬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으로 갈 혈액이 없어요. 장으로 갈 혈액이 없으니까 장이 움직이질 않고 장 점막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장 점막. 장은요, 육모세포처럼 마치 축구장의 잔디처럼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이 영양을 싹 흡수를 해줘야 변이 잘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혈액이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굳어 있고 이러면 영양 성분이 들어가도 흡수를 못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혈액을 채우고 혈액을 채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장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죠. 쓸데없는 혈액 소모량을 줄여야 돼요. 뇌로 갈 혈액도 줄이고 몸으로 갈 혈액도 줄이고 장으로 갈 혈액을 아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주는 거죠. 마음에 억압이 있으면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이 뭉친 에너지가 혈액을 엄청 흡혈귀처럼 잡아먹거든요. 이 에너지 푸는데 온 내 혈액이 다 쓰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장이 편해진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손발이 너무 차가운 것도 교감신경과 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도 교감신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혈액이 뇌로 다 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발로 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혈액과 내가 쓰는 혈액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만들기는 조금 만들고 그 만든 것도 뇌에서 다 써버리고 그럼 손발로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의 균형을 보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사람들이 낯술 먹었냐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갱년기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갱년기 역시도 교감신경 흥분과 관련이 있죠. 왜? 혈액이 부족해지는 시기니까요. 혈액이 부족해지면은요, 열이 발생을 하고요. 열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것이 뇌의 자율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뇌는 내 에너지의 신호를 받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열이 났는지 혈액이 부족해서 열이 났는지 추워서 열이 났는지 구분을 못해요. 추워서 열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추위에서 맞서 싸우려고 우리 몸이 이렇게 근육을 떨잖아요. 어쨌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열이 나요. 열이 나면 무조건 교감신경 흥분이에요. 술을 먹어도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은 그 열을 대소변으로 이렇게 빼내거든요. 이렇게 순환을 해서. 그런데 교감신경이 너무 이렇게 항진돼 있는 사람은 열이 이렇게 순환을 하지 못하고 위로 탁 솟구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교감신경 흥분과 관련돼 있죠. 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코티솔이 나오고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염증 물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명 이런 것을 이석증 이런 귀 쪽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을 만성염증으로 보거든요. 코티솔이 고갈이 되면 이런 만성염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우리 장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이 도파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교감신경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없애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감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옳고 그름이 있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감정은 그냥 신호예요. 감정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방향성과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이 감정들은 그래서 그 어떤 신호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나한테서 올라오는 그 모든 감정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내가 불안을 알아주고 내가 슬프면 슬픔을 알아주고.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 몰라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라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감정을 요즘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불이라고 봐라, 불. 자, 불이 있을 때 그 캠프파이어에 있는 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멍도 하잖아요. 근데 불 안에다 손을 넣으면 타버리죠. 그런데 불을 꺼버리면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은 그대로 두되 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 밖에서 이렇게 불을 느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면서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면 아, 내가 불안하구나. 아, 내가 두렵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감정이 풀리는데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휘감겨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나 또는 불안을 외면해요. 두려움을 외면해요. 아,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감정을 억압해요. 이래도 나중에 질병이 와요. 너무 억압해도 압력밥솥 터지듯이 터져버려서 질병이 오고 너무 휩싸여 있으면 그 몸이 타버려서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감정은 불처럼 들어가지도 말고 끄지도 말고 그러니까 휩싸이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말고 느껴라. 그래서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다 하더라도 감정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죽어야 없어지죠. 죽은 사람한테만 감정이 없겠죠. 감정은 안 없어지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감정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 하는데 내려놓을 수 없어요. 감정은 그냥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건데 감정을 잘 느끼셔야지 휩싸이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잔잔하게 진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생각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감정이 생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 먼저 다스리고 생각을 바라보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리고 몸은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환자들에게 제 30년 상담의 그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시키거든요. 매일 이 문구를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고 몸은 보살피세요. 자, 이게 제 30년 상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자율신경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는 그동안에 만든 영상들에 꾸준히 녹여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결합 조직을 만들고 미세혈관을 뚫어주고 림프순환을 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자율신경의 안정을 찾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